네,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 원 지급, 그 대상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특별 돌봄 지원 대상이죠. 이제 초등학생까지였는데 이걸 중학생까지로 이렇게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이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통신비는 지급 연령을 종전에 이제 13세 이상에서 이제 사실 40대, 50대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급 대상이 16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지급 방식은 이제 신청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비는 사실 이 통신사가 알아서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요금 2만 원, 9월분 요금 2만 원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존해줍니다. 네.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고객이 느끼기에는 10월 이제 통지서에서 내 통신요금에서 2만 원이 이제 절감이 됩니다. 10월 통지서군요. 10월에 실제로 내는 돈에서 2만 원을 깎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9월분 요금은 10월에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통신비 지급 대상이 줄면서 아낀 예산이 당초 예산이 한 절반가량 5,200억 원 정도인데요. 예. 이 예산을 아껴서 다른 사업에 씁니다. 일단 돌봄 지원비가 초등학생 이하에서 중학생까지 확대가 됐죠. 예. 미취학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 원씩이고요. 중학생은 비대면 학습 지원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당초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학생은 제외가 됐었지만 138만 명, 중학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670만 명으로 아마 가장 많습니다. 예. 미취학 아동은 별도로 이제 신청할 게 없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아동수당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이 되고요. 다음 주 되면 이제 초등학생도 스쿨뱅킹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데 중학생은 사실 추석 이후에 정부는 1인실 내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통신비랑 특별 돌봄 지원, 이거는 이제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알아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고. 이번에 추경 예산이 7조 8천억 원이었잖아요. 이 전체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안에서 전체 이제.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정이 된 거고. 자, 당초에 이제 고위험 업종으로 영업이 중단됐었는데, 그래서 영업을 못했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흥주점과 콜라텍인데, 이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참 많네요. 맞습니다. 당초 이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됐던 12개 이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주점 콜라텍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대 소상공인 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9시 이후에 이 집합 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음식점, 커피 전문점에 등에서는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집합을 제한했거나 집합을 금지했던 업종은 매출의 규모,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이 됩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유흥주점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여성단체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이 부정부패한 접대 행위, 그리고 성차별과 성착취의 온상이다. 라면서 이제 지원 결정 철회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고 지원이 만약 없을 경우 또다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봤을 때 방역 협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유흥주점, 콜라텍까지도 포함됐다는 거.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이런 데는 연 매출이 또 10억 원 이하여야 되고 5인 미만의 그 종업원을 둬야 되고 노래방이나 콜라텍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뭐 고위험 업종, 그래서 뭐 집합 제한 업종, 집합 금지 업종은 알아서 이제 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냥 일반 다른 소상공인들 매출이 감소한 분들에게 이제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이런 새 희망 자금이 또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됐던 법인 택시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 개인 택시 종사자들은 이제 100만 원 받는 걸로 돼 있었고 법인 택시 종사자들은 이제 제외가 됐었는데 이분들도 결국은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4차 추경자금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가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지급이 되는 재희망 자금입니다. 예. 전체 이제 7조 8천억 원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투입이 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정말 1원 이라도 감소했다, 줄었다. 이런 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정부는 최초 안에서 개인 택시는 지급을 결정을 했지만 법인 택시 운전자는 소상공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었는데요. 예. 이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지원 대상 이제 택시기사분은 이제 6월 말 기준 한 9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근속기간과 매출이 실제로 감소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에 착수합니다. 예. 자, 이렇게 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내수 경기 진작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지난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왜 기한을 정해서 다 쓰도록 하는 소비 쿠폰 형식으로 지급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네. 내수 경기 진작 효과 톡톡히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현금을 바로 이제 지급하는 거라서 이게 과연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점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 코로나19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이 소상공인들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지원금은 내수 진작 효과 때문에 뭐 현금이 아닌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예. 현금은 일부, 극히 일부였고 카드 아니면 이제 지역 상품권, 뭐 화폐 등을 지역 화폐 등을 이제 통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기한도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1차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정부 분석 자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추론을 통해서 소득 통계를 통해서 정부의 공적 이전 소득이 좀 늘었구나 정도를 체감하는 정도인데, 네. 근데 1차 대상자가 전 국민 5천만 명이 다 받았습니다. 예. 이게 14조 한 3천억 원 5천만 명이, 그러나 이번은 7조 8천억 원의 돈을 1,000만 명 남짓입니다. 네. 670만 명이 지금 이제 돌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적은 상황인데, 예. 어쨌든 절반의 돈을 가지고 대상자가 5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지급이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말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2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한 달치 임대료도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 코로나19 확산, 재확산 여부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확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분들한테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처럼 계속 이제 재정 투입만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정책자금 지원뿐 아니라 대출과 같은 금융 부분, 세제 부분, 재개월 통해서 다른 업종으로 좀 전환시키는 부분, 이 근본적인 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위기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패키지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역시 결론은 방역이군요. 방역 이걸 확실히 잡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가 또 활성화되는 걸 우리가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참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참 힘든데 그나마 이런 분들 가운데 자기 가게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을 텐데 대부분이 이제 또 임대에서들 가게를 꾸려 나가시기 때문에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목소리로 다 임대료 부담이 제일 크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임차인들 이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자 앞으로 건물 주인에게 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현재 가장 부담되는 항목을 물어보면 이제 70% 정도가 임대료를 꼽을 정도로 예, 지금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제 코로나19로 영업이 위축된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까지 급물살로 이제 빠르게 통과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과가 이제 유력시되어 왔는데요. 예.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새로 생긴 법은 아니고요. 현행법에도 임대료, 상가 임대료의 경우에는 뭐 세금이라든가 경제 사정이 바뀔 때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만 예. 여기 경제 사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아예 코로나19와 같은 법성 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추가해서 구체화시킨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건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좀 모호했다. 경제 사정의 변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예 그냥 명시를 한 거군요. 1급 감염병, 뭐 코로나, 뭐 사스, 뭐 메르스 이런 게 창궐했을 때, 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그 집주인이, 상가 주인이. 근데 여기 6개월을 더 늘렸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3 플러스 6해서 예. 9개월까지 최장 아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이제 임차를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참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법안 같은데 그런데 또 이제 임대인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또다시 좀 고조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를 얼마나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현행법상 이 임대차 계약을 이제 재계약할 때 새로운 이제 임차인을 기릴 때 상한선 임대료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하한선 임대료, 구체적으로 임대료 얼마나 깎아줄지 감액 청구 시 하한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료 나는 매출 올해는 발생하지, 이달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 임대료 전체를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못 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건물주라고 해서 대부분 은행 대출 근저당을 잡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건물주 사이에서 은행 이자 또박또박 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리면서 건물 보유세가 대폭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이나 대출 이자를 안 깎아주면서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상생이 아니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임대인에게도 지금 뭐 세금 감면 등과 같은 일부 혜택을 통해서 손실을 좀 보전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강압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좀 유도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임대인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임대료 깎아달라는 요구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이건 소송으로 결론이 내야 합니다. 이제 법정 분쟁의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좀 치밀한 이제 시행 규칙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게 코로나도 창궐하고 했으니까 좀 한 30% 깎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이 그걸 안 들어줬을 때 어떻게 하냐? 그 강제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거 더 복잡해지는 거 소송할 때 아닙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임차인한테 유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을 전부 다 이제 본인이 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이 법도 좀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을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